설 연휴 특집이죠. 오늘 크립토 산업의 현재와 미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쭤볼 텐데요.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루트 컴퍼니의 이장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 우리 미국 증시 투자자 분들께서는 약간 그 비트코인 적립식 서비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이장우 대표님께 어떤 분인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짧게 자기소개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업루트 컴퍼니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적립식 투자를 해주는 그 비트 세이빙이라는 서비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또 블록체인 과정을 또 학생들한테 가르치고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도 하고 이제 학생들한테 블록체인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대학교에서도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폐 관련된 뭐 학과라든지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오, 그래서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꿈나무가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시장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한국이 주목받는 곳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 단도직입적으로 시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저희는 솔직히 엄청나게 가격이 폭발적으로 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만 달러 이 초중반에서 거의 지금 횡보를 하는 모습인데 그 이유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뭐 지금 현상을 좀 이렇게 보면 사실 작년부터 그 비트코인 시장은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이랑 되게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M2하고도 되게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고,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약간 매파적인 움직임이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그런 압력을 좀 높이면서 금리 인하폭이 올해는 좀 줄어들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비트코인에도 같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같이 치고 올라가는 데서 한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비트코인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취임 전에 이미 이제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1차적으로 딱 반영된 가격이다 현재가. 그래서 당선될 때 7만 불에서 이제 거의 10만 불까지 바로 튀어 올랐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 취임식 때 그 이상의 어떤 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나오고 했다면 한 번 더 이제 시장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좀 있었거든요. 바로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가격이 반영이 되었을 텐데 현재까지는 기존에 기대를 했던 수준에서 정도 정책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지금 가격이 아닌가? 만약 여기서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려면 좀 더 와우 포인트들이 좀 더 나오긴 해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게 현재 시장은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만 달러에 머무는 현재의 모습은. 네. 네. 와우 포인트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네. 답변 중에서 트럼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트럼프가 유세를 다니면서 정말 언급을 많이 했고 때문에 기대감을 많이 가져간 건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을 정부 준비금으로 가져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했었는데 그럼 그게 결국에는 약발이 다 떨어졌다. 요 이슈로는 더 오를 수 없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 현재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트럼프 행정명령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전략 비축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전략 비축금에 대한 전략 자산화에 대한 현재 시장에서의 생각하는 수준은 그 이제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예측 마켓에 보면 이제 트럼프 취임 후 100일 내에 전략 비축금이 승인될 가능성이 이제 한 30%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게 현재 시장에서 보는 평가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전략 비축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감만으로는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나 이제 이런 법안들이 구체적으로 통과가 된다거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그 부분이 이제 좀 가격이 반영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정책들이 공식화되는 시점들이 어떻게 보면 가격의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전에 신시아 루비스 상원 의원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네. 신시아 루비스 상원 의원이 비트코인 법안을 또 내놓으면서 이 국가적으로 연준에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트럼프도 뭐 메이드 인 USA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메이드 인 USA라든지 연준의 비축금으로서의 비트코인 우리 이 대표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게 가능할까요? 혹은 만약에 한다면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까? 먼저 이제 메이드 인 USA라고 하는 부분은 다르게 표현하면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채굴이라는 산업이 되게 중요한 산업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어떻게 보면 경쟁 면에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많이 확보하게 됐을 때 그 미국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훨씬 크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이 훨씬 더 많이 가져와야 된다 이런 이제 형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남아있는 비트코인 또 미국 중심으로 채굴해야 된다. 그럼 채굴 산업 많이 육성해야 된다. 물론 그렇게 되면 뭐 전기, 에너지 이런 영역까지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비트코인 비축 법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이제 미국의 8개 주에서 이제 텍사스,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뭐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와이오밍, 뭐 어제 나온 거건데 사우스코다 주까지 해서 8개 주에서 이미 그 비축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주 단위의 법안이 발의된 것과 더불어서 이제 연방 차원에서의 이제 비트코인 액트 법안이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발의한 건데, 사실 여기서 신시아 루미스 의원 같은 경우는 가장 좀 포커스를 맞췄던 것은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미국이 직접 비축함으로써 이제 미국의 장기적인 부채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는 방향으로 들어간 거고, 이 방법적으로 재원이 필요하니까 이 재원은 금을 팔아서라기보다는 지금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금의 가치 금의 가치가 지금 1970년대에 그 가격으로 가치 평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가격으로 재평가를 해서 그 이익분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사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비축 법안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아마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이 비축 법안에 대해서 근데 이미 좀 많이 온도가 좀 올라오고 있어서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뭐 올해 안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법안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많이 확보하게 된다면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 취임하기 3일 전이었나요? 밈코인까지 지금 내놓은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현재 트럼프의 크립토 전략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 정책이라든지 인사 측면에서 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인사 부분에 있어서 주요 포지션들이 다 친크립토 인사로 다 일단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SEC 의장 게리 겐슬러가 이제 물러나고 마크 우에다라고 하는 이제 그나마 SEC에서 그다음 친크립토 면에 속했던 분이 임시 의장으로 세워진 것부터 해가지고 뭐 재무장관이 스콧 베센트 같은 분도 이제 그런 표현을 했죠. 나는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흥분을 하고 있다. 이런 되게 친크립토 인사 중에 하나고요. 또 상무장관 뭐 하워드 러트닉 같은 경우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단순 기술뿐만이 아니라 어떤 투명한 상거래의 미래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쪽 부분에서는 친크립토 인사거든요. 이런 인사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크립토 전략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라고 하는 하나의 전략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 연관된 이제 채굴 산업을 육성하는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인데, 이 세 가지가 다 되게 의미가 있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미 국채의 새로운 수요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크립토 시장 자체를 키우면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늘어나고,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늘어나면
그 대부분이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늘어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늘어나면 이제 미 국채 수요가 늘어나는 거 연결이 되는 이렇게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 세 가지 부분 이제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채굴 산업화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이제 제도화 확장 이렇게 좀 보고 그 스텝으로 이제 아마 트럼프 행정부 이기에서는 계속 밟아갈 것으로 조금 보여지긴 합니다. 네. 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출범을 한 이후에 사실은 뭐 시간이 워낙에 지금 많이 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안 많은 됐어요. 것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긴 합니다만 네.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뒤늦게 이 크립토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이 됐고요. 지난주 이제 끝나갈 때쯤 그리고 SEC가 그에 발맞춰서 SAB 121이라는 회계 지침을 폐기하기 이르렀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이제 크립토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기보다는 기존에 제약이 있었던 부분들을 해결한 건데요. SAB 121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도입이 된 지침이거든요. 바이든 정권이죠. 이게 뭐냐면은 거기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고객의 가상자산, 예치를 한 가상자산이죠. 금융기관이나 상장사에 이 자산을 대차대조표의 부채로 표시하도록 한 것을 의무한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그 대차대조표 부채로 표시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부채로 표시하게 되면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 자본 건전성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은행이 가상자산 취급을 제한하는 조치로 이해가 되고 그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폐지를 하겠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금융기관이 여기서 고객이라고 하면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 있는데 고객의 가상자산을 수탁하는 서비스를 하더라도 그런 주체로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 건전성의 영향이 받지 않고 좀 적극적 비즈니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탁 비즈니스가 제대로 생겨나는 거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예를 들어서 뭐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같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기존에는 ETF 형태로만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는 형태 가능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폐기가 되면 이제 비트코인 현물을 보유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부담이 덜한 부분이 될 거고 뭐 한국도 이제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이 은행에 계좌 개설이 되게 어렵잖아요. 미국도 그런 우리가 초크 포인트 2.0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이제 기업이 전통금융권의 은행에서 가상자산 관련한 기업이 계좌 개설이 힘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은행과 협력도 좋아질 거고, 가상자산을 담보로 한 뭐 대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요거 하나가 이제 기준이 풀림으로 인해서 굉장히 파생될 수 있는 이제 효과들이 되게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업계들은 더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비즈니스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업계에서는 굉장히 반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명령과 SAB 121의 폐기도 올해 들어서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작년에는 뭐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참 다사다난한 크립토 시장의 비트코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2025년에 비트코인에게 있는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25년도는 사실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미국의 전략 자산화 또는 전략 비축물에 대한 승인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었다라는 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만들어졌다, 어떻게 제도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전략 자산화가 된다면 특히 그게 미국이란 국가라면 국가 단위의 이제 비트코인을 확보해야 되는 그 포모 개인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조금 전에도 이제 잠깐 소개해 주셨던 이전 뉴스에서 그 어디죠? 오늘 체코인가요? 예. 네, 중앙은행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미국의 어떤 전략 자산화 승인은 아마 다른 국가에 꽤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 투자 자산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어떤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전략적인 자산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이 자산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벤트라고 하기보다는 올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쪽이 중국이 과연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올해 어떤 스탠스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것에 따라서 올해 시장 가격이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약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과거에는 항상 이렇게 불장에서 중국은 비트코인 가격을 꺼트리는 규제 조치를 굉장히 강하게 했었어요. 예전에 채굴 금지, 거래 금지,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움직임이 그 예전에 2019년도에 보면 이제 미국이 이제 리브라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페이스북이 진행을 하면서 이것에 놀라가지고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거거든요.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프로젝트를 하면서 미국이 놀라서 미국도 바이든 정권 때 CBDC를 엄청 집중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런 약간 경쟁 관계는 어느 한쪽이 치고 나가게 되면 다른 한쪽이 더 강한 것들을 준비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가서 가는데 지금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보유하겠다라는 전략은 이미 다 공표가 돼 있고 그렇다면 중국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해가 오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올려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021년 8월부터 이 채굴과 거래를 또 중단을 했지만 전 세계에서 정부로서는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비트코인의 중요성 많이 강조를 하기도 하는데 대체 그러면 이 트럼프나 미국 정부나 각국 정부, 주정부에서 이 비트코인 왜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뭐랄까 매력이나 내러티브가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법안에서 하고 하려는 첫 번째는 미국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의 수단으로 본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린 이제 자료에도 있지만 이미 미국의 부채 나는 이자 수준이 미 국방비를 넘어서는 게 작년에 지났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유함으로써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반서방 국가죠.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이 달러 결제 시스템을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는데 그런 움직임에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하나의 대안으로 쓰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 자산을 보유를 필요로 한 이유와 중국과 러시아나 반서방 국가들이 필요한 이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중립적인 자산이라는 특징 때문에 되게 많이 보유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희소한 자산이라는 특징 때문에 아까 이제 부채 해결에 이런 문제로 적용할 수 있고요. 요 면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희소하다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투자적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직접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하지만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폭락하는 것 아니냐라고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트코인 가치 하락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늘 존재했죠. 하락할 때마다 한 70에서 80% 정도 존재했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사이클 관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물론 이제 이후에도 과거와 똑같이 움직이는 보장은 없긴 하지만 반감기란 시즌이 늘 똑같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반감기 이후마다 절반씩 시장에 나오는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도 변치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과열이 되는 시점 또는 폭락이 되는 시점이 계속 좀 어느 정도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시장이 내는 전망이긴 하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작년에 반감기가 있었고 올해까지는 많이 상승하는 시기긴 하고 내년부터는 조정이 받는 시기니까 이런 대략의 사이클 정도를 이해를 하고 좀 비트코인 이제 투자 관점에서 접하면 그래도 눈을 가리고 쓰는 것보다는 깜깜이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네. 네. 궁금해지는 게 비트코인은 이제 무지성으로 코인걸에서 네. 가입해서 잘 모르는데
이제 그냥 사다 보면은 이제 주신 대로 변동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맞게 되면 코인판을 또 쳐다보지도 않고 뒤돌아서는 그런 환경도 분명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맞아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좀 그나마 안정적인 투자 방법은 없을까요? 저도 이제 뭐 경험에서 보면 첫 번째는 특히 크립토 투자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중심의 투자 전략을 하면 이 시장을 떠나지 않고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트코인 중심, 뭐 100%가 아니더라도 뭐 크립토 투자의 한 7에서 80% 정도는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나머지 뭐 알트코인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자산은 우리가 주식처럼 이제 밸류에이션, 뭐 기업의 매출이나 수익을 가지고 적당한 주가를 측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자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많이 휘둘리긴 합니다. 시장의 여러 가지 뉴스에 따라서. 그래서 이럴 때는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을 골라서 꾸준히 이제 우리가 DCA라고 하죠. 정액 분할 구매 형태로 투자를 하면 굉장히 수익률과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크립토 시장에는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이 현재까지는 뭐 앞으로도 그럴 것 같긴 한데요. 비트코인 자산 정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자산을 7에서 80% 정도 투자를 하면서 이 방법 자체를 이렇게 적립식 투자, DCA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긴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을 해드리고 이쪽 부분을 좀 공부를 해보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DCA라는 것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미국 네. 주식장에서 먼저 나온 용어라고 하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제가 요거를 하는 회사를 하나 아는데 네. 혹시 아시나요? MSTR이라고? MSTR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미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MSTR이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지금 두 분기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수익률도 잘 나오고 주가도 잘 오르니까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비트코인을 산다는 뉴스가 나와도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기대치 혹은 주가 흐름, 어느 정도의 우려가 지금 MSTR에게 있는 걸까요? 저는 MSTR은 뭐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우량자산을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니까. 그리고 그거를 좀 금융기법을 이용해서 조금 더, 하여튼 금융기법을 이용해서 자본 조달도 용이하고 더 많이 구매도 하고 하는 전략인데요. 아마 뭐 MSTR에 대한 우려 중에 하나는 다 이 포인트에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배어장이 진입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끊임없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고, 하락장에 진입했을 때 비트코인 하락률보다 훨씬 큰 하락률이 오는데 보통 비트코인이 이제 70% 정도 하락장에 계속 하락을 했었으니까 핵심 자산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인데 그 기업의 그 자산 70% 정도 하락하면 이 회사의 어떤 타격이 되게 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어떤 이 불장의 시기 이를 계속 또 맞춰야 되는 이런 부분 연결이 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그럼 배어장의 영향이 좀 적으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렇게 상승장에서 그 비트코인 보유 이외에 보유한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더 나은 실제로 사업과 비즈니스를 만들어낸다면 그런 부분 좀 해치가 될 수 있긴 한데요. 그런 것들이 아직은 명확히 시장에 보이지는 않아서 그런 우려와 또는 단기간에 또 비트코인 오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더 기대감이 올라가 상승하고 이런 것들이 좀 공존하고 있는 시장이라서 좀 가격이 그렇게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종목 이야기로 조금 더 끌고 가고 싶습니다. 방금 살펴본 MSTR 또 뭐 채굴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요. 거래소 관련된 코인베이스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또 플랫폼 관련돼서 뭐 로빈훗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섹터별로 뭐 크립토 주식을 볼 때 어떤 점을 주로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더 이제 크립토 관련된 주식들이 많아지긴 할 텐데 그 회사가 결국은 이 크립토의 어떤 부분과 연관이 많이 되냐라는 건데 특히 MSTR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사이클과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는 거죠. 요거는 당연히 MSTR이 비트코인 많이 보유하는 기업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뭐 채굴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채굴주 기업들이 채굴 비즈니스 하나만 했는데
이제는 그 수익원들이 다원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결국 채굴주의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 채굴의 수익의 사이클하고도 연관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퓨어 멀티플이라고 하는 지표를 좀 보면 이 채굴 회사들의 수익성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시해 놓은 이제 뭐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이 채굴 주식들이 정말 수익성이 가장 안 나오는 시기들인데, 그 시기가 결국은 뭐 크립토 배어장이기도 하고 또는 반감기 직후이기도 하고, 이런 약간 크립토의 특성을 조금 잘 이해를 하면서 이제 크립토 관련 주식들을 좀 투자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게 좀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별 하나하나 특징들을 다 매칭을 지금 해보기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지만, 네, 대략적으로 채굴주나 뭐 MSCI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확실히 좀 경계할 만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 크립토 업계인 것 같기 때문에 오늘 비트코인 관련된 투자법까지 함께 이장우 대표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 설날이 지나고 설날 밤이죠, 사실. 네. 설날 밤에 새해 이렇게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세이빙을 운영하고 있는 업루트 컴퍼니의 이장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확실히 이제 비트코인이 워낙에 시장의 중심에 들어오다 보니까 네. 저희도 이제 설 특집을 통해서 크립토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다수 해드리고 있는데 네. 물론 지금 뭐 미장을 전문적으로 더 보기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최근에 많이 올랐던 주식들 순매수라든지 그다음에 보유량으로 봤을 때는 MSTR이 굉장한 비중으로 올라오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크립토 관련 시장 봤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